반갑습니다. 영어 강사를 준비 중인 예비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학년도 3월에 시행된 고3 영어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부터 24번까지 주제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문은 어떻게 푼다? 주제문은 첫 문장을 읽고 이 글의 틀을 설정해서 이 글의 소재와 방향성을 파악한 뒤 이 틀에 맞춰서 글을 읽고 패러프레이징에 집중하면서 어느 부분이 반복되고 있는지에 집중하다 보면은 주제문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 20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가진대 반설득 레이더 또는 방어 체계를 가지는데 걔네들은 작동한다라는 거야. 누군가가 그들을 설득하려고 할 때. 자, 이해해보면 누가 우리를 설득하려고 할 때 설득에 대한 반대하는 레이더 혹은 방어 시스템이 작동한다라는 건 결국 타인이 우리를 설득하려고 할 때 나는 설득을 당하려고 한다, 안 당하려고 한다? 설득을 안 당하려고 한다. 이렇게 첫 문장을 좀 잡고 글을 읽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더 많이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그들한테 동의하지 않으면 덜 듣는 경향이 있대. 다시 나랑 의견이 disagree 다르대. 의견이 다르니까 걔는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겠어? 설득하려고 그러겠지. 이럴 때 내가 걔 말을 듣는데 안 듣는데? less 얘기 안 듣는데. 즉 사람은 설득을 안 당하려고 한다고. 또 보시면 결과적으로 변화가 어려운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들은 심지어 정보를 고려하려고 하지도 않는데 어떤 정보냐면은 그들의 신념에 반하는 거야. 다시 그들의 신념에 반한다라는 건 그들의 신념에 disagree 한다라는 거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disagree 한다는 거는 나를 설득할 수도 있는 정보겠죠. 즉 나를 설득할 수도 있는 정보는 어떻게 하는데 듣는데 안 듣는데? 안 듣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그냥 주어진 우리 틀이 반복되고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고 보시면 결과적으로 반대 관점을 다룰 때는 약간 더 직접적이게 되는 것이 종종 더 효과적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설득하면 안 들으려고 하니까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이게 되래. 그래서 정보랑 함께 시작하기보다는 시작하래 장려함으로써 사람들이 더 오픈마인드가 되고 수용적이게 되도록 장려하면서 시작하래. 다시 대놓고 네 의견은 틀렸어 라는 정보를 주지 말고 뭐 하래? 사람들이 더 오픈마인드가 되고 일단 수용적이게 되도록 하래. 그러니까 이게 앞에 있는 문장을 연결해서 읽으면 그냥 뭐 하라는 거야? 간접적으로 하라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정보를 주지 말고 간접적으로 오픈마인드를 일단 만들어 놓고 수용적이게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라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접속사가 없이도 약간의 틀에 전환이 생겼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 어떻게 전환된 거야 내용이? 그러니까 설득하기 위해서는 indirect 간접적으로 설득을 해라. 간접적인 방식을 취해라 라는 소재로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다음 보시면 이것이 의심을 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래. 갑자기 이번엔 또 의심을 표하래. 무슨 말인지 보니까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뭔가 상충되고 불확실해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덜 위협적이게 만든대. 다시 상충되거나 불확실해요 라는 걸 보여주래. 이건 뭐겠어? 앞에 있는 doubt 의심이지. 또 이 의심이라는 건 결국 뭐겠어? 앞에서 나온 간접적인 방식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결국 뭐 하라는 거야? indirect 간접적인 방법을 쓰라고. 근데 그 간접적인 방식 중에 하나가 뭔 거야? doubt 의심을 표현하는 거라고. 그냥 결국에 소재가 전환되고 그 지금 전환된 소재가 반복이 되고 있죠. 설득할 때는 간접적으로 예시로 의심을 표현해라. 소재가 전환되고 그 내용이 반복됐으니까 이게 뭘 거야? 주제일 거야. 즉 이쯤에서는 이게 주제겠거니 한 90% 정도는 의심을 하시고 뒤에를 더 빠르게 처리하셨으면은 그래서 자기 자신의 관점에 대해서 의심을 표현하는 것은 인정한다라는 거야. 상충하는 믿음이 타당할 수도 있고 또 반대편이 뭔가 입증되었다 라고 느끼도록 만들 수도 있고 사람들이 더 기꺼이 내 얘기를 듣도록도 할 수도 있대. 그러니까 나는 A를 믿고 상대는 B를 믿고 있을 때 나 A가 확실히 맞는지 모르겠어 라고 의심을 표현한다면 B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A에 대한 큰 확신이 없네? 그럼 B를 좀 더 믿을 수도 있겠네 라고 뭔가 수용적으로 열린 마음 내가 맞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한다고. 즉 뭐 하라고? 그래서 결국 doubt 의심을 표현하라고. 의심을 표현하고 이거는 어떤 방식이다? 간접적인 방식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도 계속 바뀐 틀이 반복되니까 최소한 이 문장을 읽었을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 주제를 확정을 지으셨어야 됐다라는 거. 그래서 마지막 부분 보시면 그거, 즉 의심을 표현하는 것은 인정하고 인식하는 거래. 상황이 복잡하고 미묘한 차이가 있어. 또 뭘 하는 거야? 그래서 수용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냥 결국에 it이라는 어떤 거, 의심을 표현하는 것이 뭘 한다라는 거야? 수용성을 증가시키는 좋은 역할을 한다. 계속 보시면 불확실성은 또 시그너 말한대. 뭐를? 다른 관점에 대한 개방성을 표현할 수 있대. 뭐래? 불확실성. 얘는 또 뭐야? 다우트, 의심이겠죠. 혹은 간접적인 거. 이거면 뭐 한다고? 다른 관점에 대한 오픈니스, 개방성을 나타낸다고. 즉 설득하기에 좋다라는 거. 또 보시면 그래서 특히 어떤 상황이 모순되거나 또는 사람이 그것에 깊게 파묻혀 있을 때 약간의 의심을 표현하는 것이 실제로 더 설득력이 있대. 뭐하래? 의심을 표현하래. doubt. 그러니까 뭐하라고? indirect, 간접적으로 하라고. 이게 뭐래? 더 설득력이 있다라는, 좋다라는 말. 그래서 결국 이 바뀐 전환된 틀을 기준으로 보기를 가시면 불확실성을 피하려면 계획을 세우라는 말은 안 나왔고, 상대를 변화시키려면 정확한 정보를 주면 안 되지. 정확한 정보는 직접적인 방법인데 간접적으로 하라고. 누군가 나를 일방적으로 설득하려면 경계하라란 말 없었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할 때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지 말라고. 간접적으로 하라고. 나와 다른 의견에 설득력이 있으려면 간접적인 태도를 보여라. 즉 어떤 태도? 인다이렉트한 태도를 보여라. 이거의 방법 중에 하나는 뭐다? 다우트, 의심을 표현하는 거였다. 다음 몇 번? 5번이 된다.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야기형 혹은 서사적인 글쓰기는 종종 기술이래. 뭐만큼이나 재능만큼이나. 혹은 때때로 더 많이 뭐가 필요할 수도 있대? 기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첫 문장을 읽고 틀을 설정해 보시면 결국 좋은 이야기 형식의 글은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테크닉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뭐가 아니라? 재능이 아니라. 일단 재능과 기술이라는 소재가 두 개 나온 것처럼 보이니까 글을 읽으면서 비교를 잘 하시고, 여기서 첫 문장에서 결국 강조하는 건 뭐다? 기술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보시면 최고의 서사형 넌픽션 작가들이 종종 의지한대. 유서 깊은 도구인데 소설 작가의 도구를 의존한대. 효과를 위해서. 즉 구성이나 속도, 뭐 캐릭터나 드라마, 그리고는 긴장감 같은 거. 다시 최고의 서사형 넌픽션 작가들이 뭐를 쓴대? 도구를 쓴대. 도구라는 건 앞에서 재능일까? 테크닉일까? 테크닉이겠죠. 테크닉을 쓴대. 예를 들어서 이러한 뭐를 쓴다라는 거야? 테크닉을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이 반복되었구나 생각할 수 있고, 보시면 그리고 그들은, 즉 최고의 서사형 넌픽션 작가들은 이해한데 좋은 이야기라는 거는 막 퍼져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방향으로 스파게티를 서빙하는 것처럼. 뭔 말이 하고 뒤에 보니까 이야기는 형태, 모양, 구조가 필요하대. 뭐 하기 위해서 설계된? 독자들을 시작부터 끝까지 잡아당기기 위해서 설계된. 다시 스파게티는 접시에 스파게티 모양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가 없지만 이야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는 뭐가 필요하대? 형태, 모양, 구조가 필요하대. 이거 앞에서 말한 재능이야? 테크닉이야? 테크닉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으면 최소 우리가 설정한 틀이 반복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생각할 수가 있었고, 한 문장 더 보시면 장인정신인데 작가의 그것은 아름답대. 뭐만큼이나? 캐비넷을 만드는 사람이나 사원을 만드는 사람이나 혹은 어떤 고급 바이올린을 만드는 사람들의 장인정신만큼이나 아름답대. 다시 캐비넷 만들고 사원을 만들고 좋은 고급 바이올린을 만드는 사람들, 얘네는 재능을 말하는 사람들이겠어? 기술을 말하는 사람들이겠어? 기술이겠죠. 기술, 테크닉. 그러니까 작가들의 장인정신도 이런 테크닉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장인정신과 같다라는 건 결국 작가들의 장인정신도 뭐라는 거야? 테크닉이라는 거겠죠. 라고 얘가 말했대.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한 절반보다 조금 더 읽었는데 지금 처음에 설정한 틀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쯤에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게 주제겠구나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었겠고, 그 상태로 조금 더 빠르게 글을 처리하셨으면, 그래, 이것은 거창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장인정신에 대한 강조는 되게 순수한 실용주의래.
즉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지식. 뭐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지식. 재능이야 테크닉이야? 테크닉이죠. 이건데 그러니까 서사형 과학 소설가들이, 과학 작가들이 사용하는 거야. 효과적인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지식이라는 실용주의가 필요하대. 자, 실용주의라는 건 재능이겠어? 기술이겠어? 실용적인 거? 기술이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을 때도 계속 같은 말만 하니까 여기서는 최소 주제를 확정을 짓고 글을 읽으셨어야 됐다. 그래서 마지막 보시면 나는 이런 접근법이 뭔가 저널리스트적인 건축물이라고 생각한대. 잠깐만, 건축물이래. 건축물이라는 건 구조가 있고 뭐가 들어간 거? 기술이 들어간 거. 그러니까 결국 기술이 또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또 보시면 일단 작가들이 이야기에 대한 청사진을 손에 쥐고 있다면, 말하자면 그나 그녀는 이제 결정할 수가 있대. 어떤 구조가 가장 잘 적합할지래. 뭐라고? 어떤 구조가 가장 잘 적합할지. 뭐가 중요하다고? 테크닉이 중요하다고. 어디에 적합하대? 이야기의 사실에 어떤 구조가 적합할지, 즉 어디에다가 그들을 넣을지 같은 거를 이제 결정할 수가 있다. 어디에다가 넣을지는 뭐야? 이야기의 구성과 관련된 테크닉 얘기겠죠. 즉 이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테크닉이 필요하다란 말만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보기를 가시면 모든 위대한 작가는 천부적인 감각과 솜씨는 재능을 강조하는 거니까 아니고 다양한 문장 구조를 사용하면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대. 뭔가 문장 구조 얘기가 나와서 테크닉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다양한 구조를 써라라는 말은 나왔나? 이런 얘기 안 나왔어. 독자의 관심을 끈다란 말도 나왔나? 안 나왔죠. 이 글은 그냥 좋은 글을 쓰려면 테크닉을 쓰라 라고 했지. 다양한 테크닉을 써서 독자의 관심을 끌어라 라고는 안 했으니까 2번은 아니고, 글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준비에 오랜 시간을 들여라 라는 말은 안 했고, 다양한 장르의 글을 많이 읽으면 작문 실력을 키울 수 있다라는 말도 안 했고, 좋은 논피션을 쓸 때 기술적인 접근과 구조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는, 즉 테크닉이 필요하다라는 5번이 정답이 된다. 답은 5번.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너가 무언가를 가져오기를 원하는데 공유된 현실로, 뭘 위해서? 사회적인 조화의 목적을 위해서 뭔가를 갖고 싶다면 너는 반드시 너가 갖고 오고 싶은 것을 묘사해야 되고, 또는 최소한 그것에 라벨링을 해야 된대. 뭔가 인식표나 꼬리표나 명칭을 붙여줘야 된대. 첫 문장 읽고 틀을 설정하면은 우리가 무언가를 공유하고 싶다면 뭐 하래? 그것을 describe 하고 혹은 라벨 하래. 이렇게 첫 문장을 잡고 읽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심지어 이상적으로 객관적인 추구야 과학의 그것을 탈출할 수가 없대. 이런 언어의 틀 효과로부터 탈출할 수가 없대. 다시, 언어의 틀 효과래. 언어로서 틀을 잡고 언어로서 어떤 프레임을 짜는 거, 이거 그냥 앞에 있는 뭐겠어? 말로써 describe 하는 거겠죠. 혹은 라벨을 붙이는 거겠죠. 그러니까 과학도 뭔가를 추구할 때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describe 하고 라벨을 해야 된다라는 거. 다 보시면 모든 집단 문화에서처럼 과학이라는 거는 만들어진대. 어디서? 기록, 이유, 토론, 협상, 정당화, 합의,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조화 혹은 조율 위에서 만들어진대. 자, 다른 건 모르겠고 기록, 협상 이런 거 뭘로 하는 거야? 말로 하는 거죠. 언어로. 즉 뭐 한다라는 거야? 과학도 언어가 필요하다고. 다시 말하면 언어를 통한 describe랑 라벨이 필요하다라는 거네. 즉 지금 뭐가 틀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모든 이러한 것들은 어디에 의존한대? 언어에 의존한대. 어디? 언어에. 즉 언어가 중요하다, describe 해야 된다, 라벨 해야 된다라는 말이 또 나온 거고, 심지어 뭔가 근본적인 거야. 입자 물리학처럼 이런 것들도 심지어 특정한 방식으로 언어에 의존한대. 얘도 뭐에 의존한대? 언어에 의존한대. 랭귀지가 중요하고 그로 인한 describe 혹은 라벨이 중요하다라는 말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근데 나는 의미하는 게 아니래. 입자 물리학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의미하는 건 아니래.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묘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입자 물리학을 굳이 디스크라이브 하지 않아도 그 입자 물리학이라는 사실 자체가 없는 건 아니래. 뭔 말인지 하고 보니까 입자 물리학이라는 건 잔혹한 현실의 일부분이래. 그래서 입자 물리학이라는 거는 계속
시행이 될 거래. 인간의 동의나 이해와 상관없이. 그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인간이 입자 물리학이 뭔지랑 상관없이 입자 물리학은 계속 막 돌아갈 거래. 그러나 이 말을 좀 기억을 해보래. 이 사람에 의한 어떤 말이냐면은 언급하고 있는 거야. 인피니트 포텐셜 웰이라는 모델을 언급하고 있는 이 사람의 말을 좀 고려해보래. 그 다음에 그건 또 뭐냐면은 연구한 거야. 어떻게 하나의 입자가 작고 동봉된 공간에서 행위하는지. 뭔 말인지 모르겠네. 다음 보시면 한 입자인데 그 잠재력 우물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입자는 최적화하고 있대. 어떤 기능이나 함수를. 뭐라고 불리는 거야? 이런 기능이라고 불리는 어떤 함수 혹은 기능을 최적화하고 있는 거래.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너무 쉽게 글을 읽었을 거다. 그래, 뭔가를 공유하고 싶으면 언어를 써서 describe 하고 라벨해라 라고 정확하게 이해를 했을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 입자 물량 얘기가 나오면서 뭔 말인지 했을 거야. 그쵸? 이렇게 중간이 방뜬 상태로 그냥 글을 마지막까지 읽었을 건데, 그래서 읽다 보면은 그 입자는 자기가 무슨 일 하는지 몰라. 알고리즘도 없어. 운영되는, 그렇게 하도록 운영되는 알고리즘도 없대. 그것은 그냥 일어난 거래. 뭔 말이야 싶었을 거다. 하지만 마지막 문장 보면은 수학적으로 무언가에 대한 description, 묘사래. 묘사. 뭐가 우리가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분석가로서 무엇이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분석가로서 무엇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건 결국 뭐래? description이래. 이거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describe. 라벨이네. 즉, 중간을 날려 먹었지만 마지막에 돼서도 우리가 첫 번째로 설정한 틀이 반복됐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다. 즉, 마지막에 description을 보고 그냥 우리가 설정한 틀이 반복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보기를 갔으면 됐고, 이걸 토대로 보기를 보시면 언어의 필요성이래. 뭐가 필요하대? 언어가 필요하대. 어디에서 언어가 필요하대? 현실을 이해하고 틀을 짜는 데 있어서래. 이거 뭐야? describe하고 라벨할 때 언어가 필요하다고 답은 몇 번? 1번이 될 거고, 단어 선택의 역할. 단어 선택하라란 말 없었고, 과학적인 팩트를 설정하는 방식인데 언어적인 틀이 없이래. 언어적인 프레임이 있어야 된다고. 사회적인 조율의 영향이야. 어디에 대해서? 과학에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과학의 우선순위 얘기 안 나왔고, 복잡한 사회적인 현상에 이름을 붙이는데 어려움 이런 얘기도 안 했다. 답은 몇 번? 1번일 거고. 그래서 우리 중간에 나온 내용을 좀 이해하고 넘어가 보시면 얘가 하는 말은 뭐야? 그러니까 처음에 과학을 도입하려고 할 때도 그 과학을 꼭 묘사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과학을 묘사하지 않았다고 사과가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뭐 이런 중력 같은 거,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죠. 우리가 설명을 안 할 뿐이지. 즉 그런 것처럼 굳이 우리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입자 물리학은 그냥 존재하는 현상이야. 우리가 이해하지 않아도 돼. 그냥 있는 거야. 근데 이런 포텐셜 우물이라는 걸 봤을 때 이거는 어떤 거를 보는 실험이래? 하나의 입자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 보는 거래. 근데 그 하나의 입자가 기능이라는 거를 혹은 함수 같은 걸 최적화한대. 다시, 하나의 입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하나의 입자가 기능을 최적화한대. 이때 입자에 해당하는 게 뭘까? 언어죠. 언어라고. 언어. 그러니까 하나의 입자, 하나의 언어가 한 기능을 최적화한데, 이 기능은 뭐겠어? 여기서 나온 물리학 같은 과학 얘기겠죠. 즉 언어가 물리학이란 애를 잘 최적화해서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디스크라이브 해준다라는 거야. 이런 은유적인 혹은 비유적인 표현이 있었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답은 몇 번? 1번이 된다. 마지막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간은 알려져 있대. 가장 크고 가장 잘 보이는 공막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공막이라는 건 눈의 흰 부분이야. 모든 종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어떤 종들 사이에서도 인간이 가장 크고 가장 잘 보이는 눈의 흰 부분인 공막을 가지고 있대. 이거를 틀로 설정하면은, 자, 인간이 뭘 가지고 있대? 가장 크고 혹은 가장 잘 보이는 공막을 가지고 있다. 이게 첫 문장 틀이 될 거고, 여기에 맞춰가면서 글을 읽으시면은 이러한 사실은 과학자들한테 흥미를 유발한대. 왜냐면은 그 가장 크고 가장 잘 보이는 공막이라는 건 실제로 상당한 장애물처럼 보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상을 해보래. 고전 전쟁 영화 장면을. 근데 그 장면에서 군인들이
위장복을 입고 있고 그의 얼굴을 초록색과 갈색깔로 막 칠했어. 그러니까 위장 크림을 발라서 위장을 했어. 그러나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대. 눈에 띄게 잘 보이는 흰색 공막에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대. 그리고 그 공막은 밝게 빛나고 있대. 그 정글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인간이 가장 크고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공막에 관심을 가졌어. 왜? 이게 장애물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보니까 모든 곳은 군인들이 위장을 다 했는데 뭐만 눈에만 위장을 못했대. 그래서 눈이 밝게 빛난대. 즉 공막이 뭐로 간주된다라는 거야? obstacle 장애물처럼 간주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뭐처럼 간주된대? 장애물처럼 일단 간주가 된대. 그래서 보니까 어떤 이유가 있을 거래. 인간이 그것을 발달시킨 이유가 있을 거래. 그것의 명백한 장애물 혹은 대가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장애물이 있지만 결국 인간이 가장 크고 가장 잘 보이는 공막을 갖도록 진화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이유를 찾아가면서 읽어야겠죠. 그래서 보니까 사실 이렇게 눈에 잘 보이는 공막의 이점은 그러니까 뭔가 협력 눈 가설이라는 것도 얘기하지만 이점은 뭐냐면은 정확하게 그 공막이라는 거는 인간이 명확하게 보도록 해준대. 먼 거리에서도 어떤 방향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지를. 다시 이점이 나왔네. 이점이 뭐래? 타인이 어떤 방향을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준대. 아, 그러니까 결국 가장 크고 가장 잘 보이는 공막의 역할은 뭐다? 타인이 보는 방향을 알 수 있다.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공막의 이유를 찾았으니까 이게 주제겠구나라고 이쯤에서 거의 확정을 지었을 수가 있겠고. 그래서 뒤를 조금 빠르게 보시면, 그래서 이 사람이 보여줬대. 2007년에 연구를. 근데 어떤 연구냐면은 침팬지랑 고릴라랑 보노보스가 즉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촌에 해당하는 이런 동물들이 따른데 서로의 머리 방향을 따르는 연구를 보여줬대. 반면에 인간의 애기들은 뭘 따른데 서로의 눈의 방향을 따른대. 다시 고릴라 같은 애들은 머리 방향을 따라간대. 인간은 타인의 눈의 방향을 따라간대. 타인의 눈의 방향을 따라가니까 앞에 나온 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반복됐네. 또 보시면 그래서 누군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에 대한 가치가 사실 인간에게만 고유한 무언가래. 다시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다라는, 즉 이게 뭔 거야? 공막의 장점이겠죠.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타인이 어느 방향을 볼 수 있는지, 이게 인간에게만 고유한 무언가이다 라고 됐으니까 결국 이 글에서 계속 반복되고 주제로 나온 것은 뭐야? 크고 잘 보이는 공막은 장애물이긴 하지만 결국에 타인이 보는 방향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애야라는 거. 즉 공막의 역할은 타인이 보는 방향을 알 수 있다라는 거. 이걸 기준으로 보기를 가시면 적응 전략이야 동물에게. 어떤 동물? 형편없는 시력을 갖고 있는. 자, 인간의 시력이 나쁘다라는 얘기 안 나왔으니까 1번 지우고, 인간의 눈에 잘 띄는 공막에 대한 독특성이야. 답 몇 번? 2번이겠고 3번 인간의 눈인데 우리의 마음을 향한, 우리 마음을 볼 수 있는 창이래. 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볼 수 있다는 얘기 없었으니까 3번도 아니고, 왜 인간의 눈이 다양한 색깔을 갖도록 발달했는가? 다양한 눈의 색깔 얘기 안 나왔고, 어떻게 인간이 아닌 종들이 의사소통할 때 공막을 쓰는가라는 얘기도 안 나왔죠. 다음 몇 번? 2번이 된다.